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돈 원화를 공식 외환으로 등록한 나라가 있습니다. 전 세계가 중동 제재로 손을 떼는 동안 한국은 오히려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이란 중앙은행의 결정, 그 뒤엔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깐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지금 어디서 시청 중인지 댓글로 서로 공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란 테헤란에서 무역 컨설팅 업무를 하고 있는 아미르 라시디입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저에게 그냥 전자제품 잘 만드는 나라 정도로만 여겨졌거든요. 우리 이란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문명의 발상지이고 풍부한 석유 자원을 보유한 자랑스러운 나라죠. 그런 제가 한국을 진지하게 바라볼 이유는 별로 없었습니다. 제가 무역 컨설팅 일을 시작한 것은 테헤란 대학교 경제학부를 졸업한 후였어요. 이미 18년째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주로 중동 지역 국가들과의 무역 관계를 분석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같은 이웃 국가들은 물론이고 유럽이나 중국, 러시아와의 거래도 자주 다뤄왔죠. 그런데 한국은 정말 관심 밖의 나라였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이라는 이미지가 강했거든요. 특히 서방 제재가 강화되면서 우리 이란의 해외 자금이 여러 나라에서 동결될 때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국은행에 예치해둔 자금도 얼어붙었죠. 그때는 정말 실망스러웠어요. 결국 한국도 미국 눈치 보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역업계에서 일하다 보면 여러 나라의 경제 상황과 정책 변화를 늘 주시하게 됩니다. 각국 중앙은행의 정책 발표나 환율 변동,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같은 소식들은 제 업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경제 관련 뉴스는 빠짐없이 챙겨보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 관련 뉴스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테헤란에서 무역 컨설턴트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처한 국제적 상황 때문에 항상 변화하는 규제와 제재 조치들을 파악해야 하거든요. 어제까지 가능했던 거래가 오늘 갑자기 막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늘 여러 경로와 대안을 준비해두는 게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한국은 제 고려 대상에 별로 오르지 않았어요. 제가 주로 다루는 클라이언트들은 대부분 석유화학 관련 업체들입니다. 이란의 주력 산업이니까요. 석유 수출부터 시작해서 페트로케미컬 제품, 가스 관련 장비들까지 다양한 분야를 다뤄왔어요. 이런 업무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 수입국들과 접촉하게 되는데 한국도 그런 나라 중 하나였죠. 하지만 직접적인 거래보다는 간접적인 경로를 통한 교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 정말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이란 중앙은행이 공식적으로 한국 원화를 외환 거래 목록에 포함한다고 발표한 겁니다. 그날 오후 사무실에서 경제 뉴스를 보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이런 속보가 나온 거예요. 처음에는 오보인 줄 알았습니다. 한국 돈이 우리나라 공식 외환이 된다고요? 정말 믿을 수 없었거든요. 급하게 다른 뉴스 채널들을 돌려봤는데 모든 곳에서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었어요. 이란 중앙은행 총재가 직접 나와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원화를 공식 외환 거래 통화로 승인한다는 내용이었죠.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달러도 유로도 아닌 원화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전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뉴스가 나간 후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과 클라이언트들이 모두 같은 질문을 했어요. 아미르,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원하냐? 하지만 저도 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 대해 진지하게 관심을 갖고 살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무역업계 모임에 갔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평소에는 유럽이나 중국 얘기가 주를 이뤘는데
그날은 온통 한국과 원화 얘기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런 결정을 예상했던 사람이 없었어요. 하지만 중앙은행이 내린 결정이니까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는 분위기였죠. 제가 이 문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된 건 다음날 회사에서 긴급회의를 소집하면서부터입니다. 사장님이 직접 저를 불러서 이런 지시를 내렸어요. 아미르, 자네가 우리 회사에서 가장 경험이 많으니까 이번 원화 도입건을 분석해보게. 한국과의 무역 현황부터 시작해서 앞으로의 전망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달라는 거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 뭐 그리 특별한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업무니까 어쩔 수 없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여행이 시작된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의장.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한 첫날부터 저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알면 알수록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우선 한국의 경제 규모부터 놀라웠어요. 국내 총생산이 세계 12위라니 이란보다 훨씬 큰 경제 대국이었던 겁니다. 인구는 5천만 명 정도로 우리와 비슷하지만 경제 수준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서 있었죠.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의 기술력이었습니다.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1위 수준이고 조선업도 마찬가지였어요. 자동차 산업도 세계 5번째 규모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동안 단순히 전자제품만 잘 만드는 나라라고 생각했던 한국이 사실은 첨단 기술의 선두주자였던 거예요. 특히 반도체 기술은 미국과 중국도 한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정말 놀랐습니다. 한국과 이란 사이의 경제 관계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이란이 한국의 주요 원유 공급국 중 하나였고 한국은 우리에게 자동차, 전자제품, 화학제품 등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연간 무역 규모가 12억 달러에 달한다는 사실도 처음 알았어요. 이 정도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그런데 가장 흥미로웠던 건 동결자금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서방 제재로 우리 자금이 한국에서 얼어붙었을 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알게 됐거든요. 다른 나라들은 제재 조치를 핑계로 아예 거래를 중단해버렸는데 한국은 달랐어요. 인도적 지원만큼은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특히 의료 분야에서 한국의 역할이 컸습니다. 제재가 심화되던 시기에도 한국은 의료 장비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어요. 팬데믹 때는 진단키트와 방역 장비까지 지원했죠.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미국 눈치만 보는 나라가 아니라 나름의 원칙을 가지고 행동하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갑자기 원화를 도입한 걸까요? 중앙은행의 발표문을 자세히 분석해봤는데 몇 가지 힌트를 찾을 수 있었어요. 첫째는 달러 의존도를 줄이려는 목적이었습니다. 미국의 제재가 달러를 통해 이루어지다 보니 다른 통화로 다변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둘째는 한국과의 직접 무역 확대였어요. 그동안 복잡한 우회 경로를 거쳐야 했던 거래들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 되면 비용도 절약되고 효율성도 높아지거든요. 특히 에너지와 기술 교류 측면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셋째는 지정학적 고려사항이었어요. 중국이나 러시아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동아시아의 다른 강국과도 관계를 다양화하려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면서도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니까 우리에게도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었죠. 이런 분석을 하면서 저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영리한 나라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추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자국의 경제,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실용주의적 접근을 하고 있었거든요. 특히 중동 지역에서 한국의 경제적 입지가 상당하다는 사실도 새롭게 알게 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아랍에미리트와는 원자력 발전소 건설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도 한국 기업이 지었다고 하더군요. 이 정도면 한국이 중동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조사를 진행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기업 문화였습니다. 다른 나라 기업들은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리스크가 크면 바로 철수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기업들은 끝까지 책임을 다하려고 노력한다는 평가가 많았어요. 특히 건설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쿠웨이트의 해상 교량 건설이나 이라크의 인프라 복구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성과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력만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와 성실함의 문제였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한국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좋을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어요. 아무리 좋은 평가를 받는다고 해도 결국 한국도 서방 국가 아닌가요? 제재가 강화되면 또다시 우리를 외면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독립적인 나라라는 건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원화 도입은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이란과 한국 모두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는 윈윈 게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한국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분석과 연구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한국을 직접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책상 위의 자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점점 한국을 직접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정말로 그런 기회가 찾아왔어요. 한국 출장 기회는 정말 뜻밖의 찾아왔습니다. 제가 작성한 원화 도입 분석 보고서가 업계에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란 상공회의소에서 한국 시장 조사단에 합류해달라는 제안을 받았거든요. 정부 차원에서 원화 도입 이후의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출장이었어요. 저는 주저하지 않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제 책상 위의 자료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싶었거든요. 출발 전 한 달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공부를 더욱 심화시켰습니다. 한국어 기초 회화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같은 간단한 인사말 정도는 할 수 있게 됐죠. 한국 음식이나 문화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해봤어요. 김치, 불고기, 비빔밥 같은 음식 이름들도 외워뒀고요. 하지만 여전히 실제 한국은 어떨지 궁금하기만 했습니다. 이란에서 한국까지는 직항편이 없어서 두바이를 경유해야 했어요. 총 10시간 정도 걸리는 여행이었죠. 비행기 안에서 내내 한국에서 찍은 다큐멘터리들을 봤는데 화면으로 보는 서울의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높은 빌딩들과 넓은 도로, 그리고 질서정연한 모습들이 마치 미래 도시 같았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이었습니다. 공항 자체가 하나의 도시 같았어요. 규모도 엄청났지만 무엇보다 깔끔하고 체계적인 시설에 놀랐습니다. 입국 심사부터 짐 찾는 곳까지 모든 과정이 매끄럽게 진행됐어요. 직원들도 친절했고 외국인을 위한 안내 서비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향하는 지하철을 탔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충격이었습니다. 지하철이 이렇게 깨끗하고 정확할 수 있다니요.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운행되고 안내방송도 여러 언어로 나와서 외국인이 이용하기에 전혀 불편함이 없었어요. 차량 내부도 조용하고 질서정연했습니다. 테헤란의 대중교통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어요. 서울 시내에 도착해서 숙소로 향하는 길에 본 풍경들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빼곡하게 들어서 있지만 어수선하지 않고 조화로웠어요. 도로도 넓고 깨끗했고
무엇보다 교통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의 모습도 여유로워 보였고요. 이런 게 바로 선진국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숙소는 강남구에 있는 호텔이었는데 주변 환경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밤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고 상점들도 대부분 문을 열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혼자 길을 걸어도 전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이란에서는 밤에 혼자 다니기가 쉽지 않은데 한국은 완전히 달랐어요. 첫날 저녁 늦게 호텔 근처를 산책하면서 한국 사회의 특별함을 더욱 실감했습니다. 편의점들이 24시간 운영되고 있었고 치킨집이나 카페들도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열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니면서 음식을 사 먹고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이런 일상적인 풍경이 저에게는 무척 신선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시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첫 방문지는 경기도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였어요. 이란에 수출하고 있는 진단 장비를 만드는 곳이었죠. 공장을 둘러보면서 정말 놀랐습니다. 시설이 엄청나게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작업자들의 복장부터 시작해서 작업 환경, 품질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안전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의료기기라는 특성상 위생과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그 기준이 상상을 초월했어요. 작업자들이 들어가기 전에 거쳐야 하는 소독 과정만 해도 여러 단계에 걸쳐 있었고 제품 검사도 몇 번씩 반복해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꼼꼼함이 한국 제품의 품질을 보장하는 비결이구나 싶었어요. 공장 관계자와의 대화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재 상황에서도 이란에 의료 장비를 공급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들을 수 있었거든요.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치고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급을 중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명분으로요. 그런데 더욱 감동적이었던 건 단순히 장비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 지원까지 함께 제공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란 의료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한국 기술자들이 이란에 가서 직접 설치와 관리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해요. 이런 일들을 제재 상황에서도 계속 해왔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무역회사들을 방문했어요. 이란과 거래 경험이 있는 업체들과 미팅을 가졌는데 여기서도 놀라운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란을 단순한 거래처가 아니라 오래갈 파트너로 생각했어요. 일시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관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봤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한국은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나라였어요. 기술력은 물론이고 사업에 임하는 태도나 파트너십에 대한 철학까지 모든 것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신뢰를 지키려는 모습이 가장 감동적이었어요. 하지만 아직도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좋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파트너로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비즈니스일 뿐일까요? 이런 의구심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나라라는 건 분명했습니다. 한국 출장 3일째부터 제 마음속 의심은 더욱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모든 게 완벽해 보이지만 정말 우리를 진심으로 대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특히 미팅에서 만난 한국 기업인들이 너무 정중하고 친절해서 오히려 어색했어요.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비즈니스를 위한 가면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습니다. 그날 아침 방문한 곳은 성남에 있는 화학 플랜트 장비 제조업체였어요.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에 필요한 핵심 부품들을 만드는 곳이었죠. 공장 규모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기술력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특히 고온고압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수 밸브와 파이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공장 견학 중에 한 가지 흥미로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술 책임자인 박 부장이라는 분이 제게 이란의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 자세히 물어보더군요. 어떤 설비가 부족한지, 어떤 기술이 필요한지 정말 구체적으로 묻는 거예요. 처음에는 단순한 시장 조사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진지해지는 모습을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박 부장은 이란의 제재 상황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어요. 어떤 장비는 수입이 어렵고 어떤 기술은 이전이 제한된다는 것까지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약 조건 안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이런 세심함이 좀 의외였어요. 단순히 돈벌이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한국도 미국의 동맹국 아닌가요? 상황이 어려워지면 또다시 우리를 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불신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니까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이건 진심일까 아니면 그냥 보여주기식일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점심시간에 회사 구내식당에서 한국 직원들과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때 좀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한 젊은 엔지니어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솔직히 이란과 거래하는 게 쉽지 않아요. 제재 때문에 절차도 복잡하고 리스크도 크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기술자니까 기술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해보고 싶어요. 그의 말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지만 동시에 한계도 분명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도움을 주고 싶어 하지만 회사나 정부 차원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결국 한국도 제약이 있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좋고 의지가 있어도 정치적 현실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오후에는 서울 시내에 있는 대기업 본사를 방문했어요. 한국의 대표적인 화학회사였는데 이란과도 오래된 거래 관계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임원진과의 미팅에서 더욱 현실적인 얘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상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란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장이에요. 하지만 국제 정세가 불안정해서 항상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게 현실입니다. 정직한 답변이었지만 동시에 실망스럽기도 했어요. 역시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크게 다르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경제적 이익은 추구하지만 정치적 리스크는 피하고 싶어 하는 거죠. 이해는 되지만 진정한 파트너십이라고 부르기에는 뭔가 부족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혼자 시간을 보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나 경제 수준은 정말 인상적이었지만 결국 서방 국가의 일원이라는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우리를 진정한 파트너로 보기보다는 거래 상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나쁘지는 않지만 뭔가 아쉬운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좀 더 솔직한 대화를 나누기 위해 통역 없이 영어로 직접 대화해 보기로 했어요. 의료기기 업체 사장과 1대1 미팅을 가졌는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장님은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아미르 씨,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란과의 거래가 어려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의료는 정치와 상관없는 문제거든요. 환자들에게는 국경이 없잖아요. 우리가 만든 장비로 이란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사명감을 갖고 일하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털어놓았어요. 제재 때문에 결제 시스템이 복잡하고 승인 절차도 까다롭다는 거였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공급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계속하는 이유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게 한국인의 정신이라고 했어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한국에 대한 제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정성은 있는 것 같았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쉽게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서울 시내를 혼자 걸어다니며 한국 사회를 더 자세히 관찰해 봤어요. 사람들의 모습, 상점들, 거리 분위기 등을 보면서 이 나라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이 정말 바쁘게 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모두들 목적의식을 갖고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서도 한국인들의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어요. 질서를 잘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개인적인 소통은 좀 부족한 것 같았어요. 서로 말을 섞지 않고 조용히 자기 일만 하는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한국에 대한 복잡한 감정을 정리해봤습니다. 분명히 인상적인 나라였지만 여전히 완전한 신뢰를 갖기는 어려웠어요. 좋은 기술과 진정성은 인정하지만 정치적 제약 때문에 한계가 있다는 것도 분명했습니다. 과연 이런 관계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한국 출장 나흘째 아침,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호텔에서 아침 뉴스를 보는데 갑자기 충격적인 소식이 나온 거예요. 미국이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융거래 제한이 더욱 강화되고 제3국을 통한 우회 거래도 엄격하게 단속하겠다는 거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급하게 테헤란에 있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봤는데 상황이 심각했어요. 이미 여러 유럽 기업들이 계약 중단을 통보해왔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업체들도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출장을 계속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한국 기업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거리를 두려고 할 텐데요. 그날 오전 약속했던 미팅에 나갔는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 관계자들이 조심스러워하는 게 눈에 보였어요. 대화도 이전보다 공식적이고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한국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구나 하는 실망감이 컸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무역협회 관계자와 만났는데 그분이 솔직하게 말해줬어요. 아미르 씨, 상황이 어려워졌네요. 우리도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요. 당분간은 신규 계약보다는 기존 관계 유지에 집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까 정말 씁쓸했어요. 오후에는 예정됐던 공장 방문을 취소하고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강공원에 나가서 강을 바라보며 많은 생각을 했어요. 역시 한국도 결국은 미국의 눈치를 보는 나라구나. 진정한 독립적 판단은 어려운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가졌던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녁 때 호텔로 전화가 온 거예요. 며칠 전에 만났던 의료기기 회사 사장님이었습니다. 아미르 씨, 시간 있으시면 저녁 식사를 함께 하시겠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요. 무슨 얘기일까 궁금하긴 했지만 아마 거래 중단 얘기겠거니 생각했어요.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장님이 제게 한 말은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아미르 씨,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의료는 정치와 별개의 문제거든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란 환자들에게 필요한 장비는 계속 공급할 거예요. 정말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워뒀다는 거였어요. 인도적 지원 채널을 통한 공급 방안, 제3국 경유를 통한 기술 지원, 심지어 한국 정부와의 협의를 통한 특별 허가까지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노력을 제재 발표 하루 만에 준비했다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사장님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이란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친구가 항상 말하는 게 이란 사람들은 어려울 때 더욱 단결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려울 때일수록 친구를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구심은 있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건 쉽지만 실제로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 아닌가요? 제재가 강화되면 한국 정부에서도 압박할 텐데 정말 버틸 수 있을까요? 그런 걱정을 표현했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미르 씨, 한국 사람들의 특성을 아직 모르시는 것 같네요. 우리는 한번 시작한 일은 끝까지 해내는 민족이에요. 어려울수록 더 강해지죠. 이란도 그런 나라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맞는 것 같아요. 이 말이 묘하게 와닿았습니다. 확실히 한국과 이란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제 만났던 화학 플랜트 업체에서도 연락이 온 거예요. 제재 상황과 관계없이 기술 협력은 계속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이란 기술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서 연수를 시키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이런 적극적인 모습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오전에 한국 정부 관련 기관을 방문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메시지를 들었어요. 한국 정부도 인도적 지원과 기술 교류는 제재와 별개로 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물론 제약은 있지만 가능한 범위에서는 최대한 협력하겠다는 입장이었어요. 이런 일관된 태도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대학교 교수 한 분과 만났는데 그분이 한국의 대이란 정책에 대해 설명해 줬어요. 한국은 미국과 동맹이지만 동시에 실용적인 외교를 추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란과의 관계도 장기적 관점에서 보고 있고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지는 않는다고 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중동 정책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한국은 중동에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기술을 수출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를 중시한다는 거였습니다. 이란도 그런 파트너 중 하나고 정치적 상황이 어려워도 경제적 관계는 유지하려고 노력한다고 했어요. 오후에는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했는데 여기서 정말 감동적인 경험을 했습니다. 이란에서 온 의료진들이 연수를 받고 있는 걸 봤거든요. 제재 상황에서도 의료 교류는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였어요. 한 이란 의사와 대화를 나눴는데 한국의 의료 기술과 시스템에 대해 정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숙소로 돌아가면서 하루 종일의 경험을 정리해봤어요. 제재 발표 직후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됐던 것 같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약속을 지키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완전히 확신하기는 어려웠어요. 이런 말들이 정말 진심일까요? 아니면 그냥 외교적 수사일까요? 실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문들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한국이 다른 나라들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건 분명해졌어요. 한국 출장 마지막 날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잠깐 들른 카페에서 우연히 한 한국인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거든요. 이분은 김정훈이라는 분이었는데 10년 전부터 이란과 거래를 해온 분이었어요. 제가 이란 사람이라는 걸 알자마자 반갑게 인사하면서 자기 경험담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정훈 사장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제재가 시작된 이후로 이란과의 거래가 거의 불가능해졌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인도적 지원 물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을 개발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서라도 공급을 유지해왔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손해를 보면서도 말이에요.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그분이 이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였어요. 테헤란에 있는 협력업체 직원들을 가족처럼 생각한다고 하더군요. 제재 때문에 월급을 제때 못 받는 일이 생기면 개인 돈으로라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한국 사람들의 인정이 느껴졌습니다. 김 사장은 이런 말도 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사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란 사람들과 오래 일하다 보니까 정이 들었어요. 그분들도 가정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죠.
이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게 진짜 파트너십이구나 싶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그분이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해준 내용이었어요. 원화 결제 시스템이 도입되면 훨씬 많은 협력이 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복잡한 우회 경로 때문에 포기했던 사업들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라고요. 특히 기술 이전과 공동 개발 프로젝트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했어요. 김 사장과의 대화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과 이란의 공통점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둘 다 강대국에 둘러싸인 중간 규모의 나라고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 자원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했습니다. 이란의 에너지와 한국의 기술이 만나면 정말 좋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에 김 사장이 제게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아미르 씨,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따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예요. 그 신뢰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어요. 한국과 이란 사이에도 그런 신뢰가 쌓여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기다리는 동안 일주일간의 한국 경험을 정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의심과 경계심이 컸는데 점점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 갔어요. 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신뢰를 유지하려는 모습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런 건 다른 나라에서는 경험해보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깨끗하고 체계적인 도시, 첨단 기술력,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진정성까지. 물론 완벽하지는 않지만 적어도 진심으로 파트너십을 원하고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습니다. 테헤란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한국에 대한 제 결론을 정리했어요. 한국은 분명히 제약이 있는 나라지만 그 제약 안에서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나라라는 거였습니다. 완전한 자유는 없지만 그래도 가능한 한 신뢰를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원화 도입 결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적 결정이 아니라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한국도 미국 일변도의 관계에서 벗어나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고 이란도 그 과정에서 중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강조한 부분은 한국의 신뢰성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면 바로 손을 떼는 게 아니라 끝까지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어요. 이런 특성은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계는 분명했어요. 한국도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약 조건 안에서도 최대한 협력하려는 의지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접근이 오히려 더 믿음직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한국 출장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모두들 놀라는 반응을 보였어요. 특히 제재 상황에서도 관계를 유지하려는 한국 기업들의 모습에 대해서는 정말 감탄하더군요. 이란 기업들도 한국과의 협력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한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텐데 언어 장벽 때문에 소통에 어려움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귀국 후 바로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이전에는 그냥 먼 나라, 관심 없는 나라였는데 이제는 정말 관심 있게 지켜보고 싶은 나라가 됐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이란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정말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한국 출장을 마치고 돌아온 지 한 달 후 정말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이 원화 결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무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시범 사업에 우리 회사가 참여하게 됐다는 소식까지 들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일이었어요.
원화 결제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기 시작한 건 제가 한국에서 돌아온 지 2달 후의 일이었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에서 공식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고, 우리 회사가 그 첫 번째 케이스에 선정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만났던 김정은 사장의 회사와 직접 원화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첫 번째 원화 거래는 의료 장비 도입이었어요. 테헤란의 한 종합병원에서 한국산 MRI 장비를 들여오는 계약이었습니다. 기존에는 달러나 유로를 거쳐야 했던 복잡한 과정이 원화 직접 결제로 단순해진 거죠. 수수료도 크게 절약됐고 무엇보다 거래 속도가 훨씬 빨라졌어요. 거래 과정에서 정말 놀라웠던 건 한국 측의 대응이었습니다. 김정은 사장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른 업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어요. 원화 결제가 가능해지자 그동안 포기했던 사업들을 다시 검토하고 새로운 협력 방안을 제시해왔습니다. 이런 빠른 반응에서 한국 기업들의 전문성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기술 지원 서비스였습니다. 장비를 공급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부터 운영, 유지 보수까지 전체적인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심지어 이란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솔루션이었습니다. 이런 서비스 마인드는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어려운 것이었어요. 첫 번째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된 후 업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관망하던 이란 기업들이 너도 나도 한국과의 거래를 문의하기 시작했어요. 석유화학,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갑자기 한국 전문가가 되어버린 기분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 기업들의 이란 시장에 대한 이해도였습니다. 단순히 제품만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란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더군요. 제재 상황에서도 문제없이 운영할 수 있는 기술, 현지 조건에 최적화된 설계,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고려한 가격 정책까지. 정말 세심하게 준비해온 티가 났어요. 원화 거래가 본격화되면서 제 업무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중동 지역 무역만 담당했는데 이제는 한국과의 협력 업무가 주가 됐어요. 한국어 실력도 늘어서 간단한 비즈니스 대화는 통역 없이도 할 수 있게 됐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졌습니다.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기분이었어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석유화학 플랜트 프로젝트였습니다. 이스파한에 있는 대형 화학 공장에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사업이었는데 규모가 정말 컸어요. 수십억 원 규모의 계약이었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직접 이란에 와서 현장 조사를 하고 맞춤형 설계를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자들과 이란 현지 직원들 사이의 협력을 지켜볼 수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달랐지만 기술에 대한 열정과 완벽을 추구하는 자세는 비슷했거든요. 서로 배우고 가르치면서 함께 발전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이 이란 직원들을 대하는 태도도 특별했어요. 단순히 하청업체로 보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로 대했습니다. 기술 이전도 적극적으로 해주고 현지 직원들의 역량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한국의 진정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도 생겼어요. 일부 서방 국가들이 한국의 대이란 기술 협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거였습니다. 제재 우회 가능성을 문제 삼은 거죠. 그때 한국 정부와 기업들의 대응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압박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서는 이란과의 경제 협력이 유엔 제재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특히 인도적 목적과 민생 안정을 위한 협력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런 일관된 태도에서 한국의 독립적인 외교 노선을 볼 수 있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 기업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외부 압박이 있어도 쉽게 포기하지 않더군요. 대신 더욱 세심하게 법적 검토를 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라도 협력을 계속하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모습에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성과 책임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원화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란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어요. 한국 드라마나 케이팝 같은 문화 콘텐츠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한국어 학습 열풍도 일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이 정말 멋있는 나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요. 제 주변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습니다.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묻는 일이 많아졌고 한국 출장을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늘어났어요.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한 사람들도 있었고 한국 음식을 해먹어 보겠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변화가 정말 신기했어요. 개인적으로는 한국과 이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작성한 보고서들이 양국 기업들의 협력 기반이 되고 제가 소개한 업체들이 성공적인 거래를 성사시키는 걸 보면서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원화 거래 시작 후 반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확연히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양국 간 무역량이 크게 증가했고 새로운 협력 분야들도 계속 발굴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기술 협력과 인적 교류 부분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서로에 대한 인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이란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됐고 이란 사람들도 한국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이런 상호 이해가 바탕이 되어 더욱 견고한 파트너십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의미 있는 변화였어요. 원화 결제 시스템 도입 1년 후 정말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란 중앙은행에서 직접 저희 회사에 연락이 온 거예요. 원화 거래 확대 방안에 대한 자문을 요청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를 받고 나서 한참 동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냉소적이었던 제가 이제는 양국 경제 협력의 핵심 인물이 된 거였으니까요. 중앙은행 회의실에서 고위 관계자들과 마주 앉았을 때의 기분은 정말 특별했습니다. 부총재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아미르 라시디 씨가 작성한 한국 분석 보고서가 원화 도입 결정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과를 보면 정말 옳은 결정이었다면서 감사 인사까지 전해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회의에서 발표된 통계 자료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원화 도입 후 한국과의 무역량이 300% 증가했다는 거였습니다. 특히 의료장비, 화학플랜트,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의 성장이 두드러졌어요. 무엇보다 거래 비용이 크게 절감되고 결제 기간도 단축됐다는 점이 가장 큰 성과였습니다. 더욱 의미 있는 건 질적 변화였어요. 단순한 제품 수입에서 벗어나 기술 협력과 공동 개발로 협력 범위가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이란의 젊은 엔지니어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한국 기술자들이 이란에 와서 현지 맞춤형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인적 교류야말로 진정한 파트너십의 증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앙은행에서 제게 맡긴 새로운 임무는 원화 사용 확대 전략 수립이었어요. 현재는 주로 대기업 간 거래에 집중됐는데 이를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고 개인 송금이나 관광 분야까지 적용 범위를 넓히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정말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제 분석과 제안이 두 나라 사이의 경제관계를 좌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면서 한국을 다시 방문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의 공식 경제 사절단 일원으로 가게 된 거예요. 1년 전 처음 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신분이었죠.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 환영 행사를 준비해줬고 주요 기업들과의 고위급 미팅도 줄지어 잡혀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김정은 사장이 직접 마중 나와주셨어요. 1년 만에 만난 그분은 정말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란과의 거래가 확대되면서 회사 규모도 커졌고 새로운 사업 분야도 개척했다고 하더군요.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원화 결제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면서 정말 고맙다고 인사해 주셨습니다. 서울에서 가진 첫 번째 공식 미팅은 한국기획재정부와의 회담이었어요. 한국 정부의 대일한 경제정책에 대한 브리핑을 받았는데 정말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단순한 무역 확대를 넘어서 기술 혁신과 인재 교류를 통한 상생 발전을 추구한다는 거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중동 전략이었습니다. 이란을 중동 지역의 핵심 파트너로 보고 에너지 협력뿐만 아니라 디지털 전환, 그린 에너지, 바이오 산업까지 협력 분야를 다각화하겠다는 계획이었어요. 이런 포괄적 접근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삼성, LG, 현대자동차 같은 대기업들과의 미팅이 있었어요. 각 회사마다 이란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진출 계획을 갖고 있었고, 현지 파트너십 구축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특히 현지화 전략이 인상적이었어요. 단순히 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라 이란 현지에서 생산하고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그날 저녁에는 한국의 중소기업들과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더욱 솔직하고 현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한 중소기업 사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란 시장이 불확실해서 걱정했어요. 하지만 원화 결제가 시작되고 나서 정말 많은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는 이란이 우리의 주요 시장 중 하나가 됐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정말 놀라운 프로젝트들을 봤어요. 이란과의 공동 연구 개발 사업들이 여러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기술, 나노 소재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이 활발했어요. 이런 기술 협력이야말로 진정한 윈윈 파트너십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구원에서 만난 한 이란 출신 박사가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10년 넘게 연구하면서 양국 과학기술 협력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과학에는 국경이 없어요. 한국과 이란의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면서 인류 공통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게 정말 보람 있는 일이에요. 마지막 날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이란 경제협력 포럼이라는 대규모 행사였는데 양국의 정부 관계자, 기업인, 학자들이 모두 참석했어요. 저도 주요 발표자 중 한 명으로 초청받아서 원화 결제 시스템의 성과와 향후 전망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면서 지난 2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에 대해 별 관심도 없었고 심지어 의심스러워했던 제가 이제는 양국 협력의 상징적 인물이 된 거예요. 이런 변화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발표 당일 3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제 경험과 분석을 나누면서 정말 뿌듯했어요. 발표 후 많은 분들이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인들이 저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어요. 한 대기업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미르 씨 같은 분이 있어서 한국과 이란의 협력이 가능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가교 역할을 해주세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을 마치고 테헤란으로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불과 2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된 거예요. 한국과 이란 사이에 진정한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있고 저는 그 과정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귀국 후 중앙은행에 제출한 최종 보고서에서 저는 이렇게 결론지었습니다. 한국과의 경제 협력은 단순한 무역 관계를 넘어선 전략적 파트너십입니다. 기술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이 관계는 양국 모두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이란의 진정한 친구이자 파트너라고요. 지금도 매일 한국 관련 업무를 하면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그 과정에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자랑스러워요. 이것이 바로 한국과 이란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인 것입니다.